카카오가 쇼핑 시장 분석할 때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은근히 강자예요. 선물하기가 거래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선물할 때 최저가 찾아서 선물하지 않잖아요. 또 장점은 지금 막 이 커머스 업계는 한동안 물류 경쟁이었잖아요. 물류 경쟁, 물류 투자에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10년 전에 이해진 창업자와 지금의 이해진 창업자가 국제적인 명성이라든지 평판이 다르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투자를 해놓았고 또 일본에서도 A홀딩스의 대표를 맡으면서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의 경우 생태계를 모아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소식들이 좀 들려왔죠. 이해진 창업자가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이제 협업을 하는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또 주가가 막 급등하는 막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다시 좀 빠지긴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네이버랑 카카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출렁이고 있는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영향입니까? 뭐 주가가 반등이다라고 할 만큼까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좋은 시절이 너무 많았잖아요. 엄청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오른 거라 이거 반등이다라고 하기에 좀 그렇고. 제 주위에서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야 엄청 올랐어 그러고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버티기 위해서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라고 한번 이렇게 열어본 다음에 다시는 부르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뭐 반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작년에 굉장히 테크 쪽에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근데 네이버는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올라와서 코로나 전 정도? 코로나 때는 워낙 좋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코로나 전 정도. 그러니까 안 좋을 때죠, 그때도.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네이버가 훨씬 매출도 크고 영업이익도 커졌는데 주가 수준이 비슷하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꽤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 카카오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굉장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그 뭐 AI 관련해서 오픈 AI와의 협업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쭉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두 회사의 그럼 실적이 어땠는지랑 그럼 미래가 좀 어떤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네이버의 가장 큰 소식이라고 하면요, 일단 이해진 창업자가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요게 좀 저는 예전에 이제 글로벌 맡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계셨는지 좀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고 뭐 어떤 역할로 복귀를 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되게 좀 특이하게 그 창업자가 가버넌스를 만든 그런 사례이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창업자가 대표이사를 오랜 기간 하고 그 다음에 이선으로 물러나가는 게 일반적인 그런 그 행보인데, 근데 그가 단독으로 대표이사 했던 건 딱 2년밖에 안 돼요. 전체 통틀어 지금 네이버 역사가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99년과 2000년 딱 그거밖에 단독 대표이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대표 형태로 김범수 창업자랑 같이 하다가 근데 한 게임이 굉장히 이제 매출 성장을 이루고 나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제 그 단독 대표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김범수 창업자를 단독 대표 시키고 자기 CSO로 물러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그 포털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김범수 창업자가 1년의 사태로 나가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해진이 그 이후부터는 이해진 창업자가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맡고 전문 경영자를 계속 돌렸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의장 역할을 한 건 아니었고 회사 모든 핵심 업무에 다 관여를 하면서 의장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가 되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그러다가 2010년대 말부터 회사가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손을 좀 많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사회 의장 자리마저 그 변대규 휴맥스 창업자에게 이렇게 넘겨줬고요. 그래서 본인은 뭐 이사회에서도 완전 물러나고 그 다음에 GIO라고 해서 글로벌 책임 투자자를 이렇게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네이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회사보다 해외 출장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회사 업무보다는 이제 해외 일을 많이 봤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야후재팬과 라인의 지주사인 A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회장을 또 맡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까우면서도 먼 듯한 그런 이렇게 포지션을 유지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 이제 좀 떠나시나? 뭐 이런 계속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번에 이사회로 복귀한다라고 해서 이걸 두고 네이버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죠. 지금 이사회 그러면 돌아오면 의장을 다시 맡게 되는 겁니까? 예, 의장 맞는 것을 이렇게 공시에 나왔어요. 아, 공시 아예 나왔어요. 예. 그럼 이제 정말로 직접 컨트롤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진 창업자가 다시금 복귀를 해서 이 네이버의 거버넌스를 잡고서 이끌고 간다. 창업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간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고 반대로는 그 정도로 네이버가 위기다. 지금 이해진 의장이 보다 못해서 다시 돌아온 거다라는 또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어느 정도는 둘 다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술하겠지만 네이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계속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최신 트렌드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매출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뭐 서비스 경쟁력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좀 과금을 더 많이 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가 이대로 간다면 뭐랄까 위기가 온다라는 걸로 이렇게 복귀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이거에 대해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10년 전에 이해진 창업자와 지금의 이해진 창업자가 국제적인 그런 명성이라든지 평판이 다르거든요. 솔직히 이제 1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국제적으로 거의 뭐 무명인에 가까웠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투자를 해놓았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어떻게 보면 라인이나 야후재팬의 경우 대표 IT 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주사인 A홀딩스의 대표를 맡으면서 사실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펼쳐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경우 사실은 뭐 투자도 투자지만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천 기술 하나를 혼자서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태계를 모아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이해진 창업자가 이렇게 구축했던 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죠. 그래서 뭐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온 거다라는 것도 맞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좀 네이버가 또 한 번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해진 의장은 약간 위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의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위기라는 거는 당장 뭐 수입이 적거나 매출이 적어서 생긴 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기반 뭐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인프라의 변혁기에 지금 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 PC 인터넷 시절에서 모바일로 한번 옮겼잖아요. 그 모바일로 옮기던 시기에 이해진이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막 직원들한테 화도 많이 내고 네. 정책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뭐 라인 같은 것도 이제 답은 해외다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도 하고 해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기술 기반이 변한다. 그게 AI라고 아마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좀 네이버가 한국에서 튼튼하니 이 영향력을 해외로 가져가자. 그래서 해외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 네이버가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투자자, 책임 투자자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했는데 이제 AI라는 게 새로운 플랫폼 아니면 새로운 기술 기반이 되면 이제 기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네이버 한국에 있는 그 네이버라는 기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해외 나가서 한국에 있는 네이버를 확산시키는 역할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는 다시 한국에서 기반 기술을 그 경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GIO라는 역할보다는 한국에서의 어떤 리더십 이걸 더 이 변혁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본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GIO로 글로벌로 활동했던 경험들이 특히나 AI가 더해진 이 기업들의 미래는
글로벌 싸움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AI가 진짜 그런 기술 기반 변혁의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이해진 창업자, 이제 의장이 전 계속 배이는데, 이해진 창업자가 복귀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되게 비슷한 게, 이 손정희 회장이 그만둔다고 나갔다가 AI 때문에 나는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비전 펀드, 천조인가요? 천조 펀드, 막 이런 거 계속 했었잖아요. 좀 비슷한 거 아닌가? 둘 다 또 AI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저는 비슷하긴 한데 AI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뭐랄까 아직 젊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정희 회장의 경우 그 나이 60이 되면 은퇴하겠다고 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소프트뱅크의 후계자를 이제 뽑겠다라고 해서 300명의 예비 후보자를 뽑아서 막 경쟁시켜서 이 중 한 명을 소프트뱅크의 대표로 후임 대표로 하고 소프트뱅크를 300년간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다음 이제 이 발언을 번복했죠. 아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아직 난 젊은 것 같고 60이면 난 되게 늙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난 쌩쌩하고 하고 싶은 게 많더라라고 해서 이런 철회한 적이 있는데 좀 이해진 창업자도 비슷하게 2019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제 눈이 침침해서 모바일 글자가 안 보인다. 이제는 후배들이 주도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뭐 공개 석상에서는 아 이게 네이버를 만들면서 이제 남은 소원이 있다면 네이버 출신의 창업자나 아니면 자회사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에 맞서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뭐 은퇴인가 아니면 퇴진인가 이런 걸 시사했어요. 근데 좀 내부 그분의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의욕이라든지 열망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도전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젊기 때문이나 뭐 AI 때문이 아니라 뭐 다른 게 있더라고 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카카오를 좀 봐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반대로 원래 리더십이 있었던 김범수 의장이 뭐 작년인가요? 지금 한 2년 됐나요 벌써? 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카카오와 네이버의 그 본질적인 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김범수 의장의 같은 경우는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뭐 재판도 계속 받아야 되고 최근에도 공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또 의장이 그런 상태에서 막 새로운 거를 막 시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뭘 새로운 거 할 때마다 눈총을 너무 많이 받는 상황이라 지금은 새로운 거를 벌려나가는 것보다 있는 거 쳐내는데 더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역동성이 좀 회사 자체가 좀 떨어진 면은 있는 것 같고 또 AI나 이런 것도 과감하게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 그런 약간 그 회사 본질적인 이유 말고 다른 관계로 인해서 좀 위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이해진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다시 돌아오기 전에도 작년이었나요? 이 최수연 대표가 젠스넌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옆에 이해진 창업자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급이 지금 이해진 GIU죠. 직급이 의장이 아니고 직급이 대표가 아니고 그냥 그게 아닐 뿐이지 그냥 다 했어요. 계속 해왔다. 사실 네. 뭐 물론 이제 일상적인 경영 활동은 당연히 안 하셨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거 이해진 의장 빼고 논의될 수 있는 네이버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젠순환과 사진 찍은 것 그런 것도 다 그런 당연히 네이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표가 아니고 의장이 아니어도 네이버를 상징하는 인물은 이해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젠슨하고 사진을 찍을 일 있다 그러면 이해진 의장이 찍는 건데 근데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뭐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뭐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랑 인터넷 아니면 AI 하는 회사랑 관계가 좋으면 좋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다 고객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큰 고객, 예를 들어 뭐 구글이니 오픈 AI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거 몇 개 서너 개만 있는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거든요. 자기가
교섭력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그 서너 개의 AI 업체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엔비디아의 미래도 밝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납품업체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네이버 같은 각국의 소버린을 주장하는 그런 AI 업체들이 막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고객사가 막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 네이버가 맨날 소버린 AI를 외치니까 엔비디아가 옳다 그거다라고 동조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또 이사회에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이진 의장이 막 SNS나 이런 데서는 IT 업계에서 옆에 최수현 대표가 있는데 왜 거기 껴있냐 뒤에서 뭐 황제 경영하냐 모두가 다 알죠.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의 네. 뜻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여전히. 네, 그게 여태까지도 계속 그랬었고 이제는 다시금 대놓고 한다. 이제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어떤 구조에 들어오는 거죠. 과거에는 약간 그냥 전화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이사회 멤버로 또 의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 거니까. 네. 이번에 네이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실적 상태가 좀 어떤지 아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선방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선방했다 이거 사이에 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매출은 10조 원 정도를 기록했고 이보다 좀 더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2조 원보다 조금 아래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매출이 얼마나 늘었고 이익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딱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성장세는 좀 감소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한 17% 정도 성장률을 보였는데 연간으로, 근데 24년은 10% 이렇게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 좀 보기에 따라 많이 둔화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영업이익률은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 18%에서 19% 사이를 형성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1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근데 어쨌든 10%만 넘으면 돈 잘 번다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네. 근데 15% 가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 가까이 간 거니까 이거는 좀 잘했다고 확실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장성은 좀 줄었는데 수익성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성장성도 어쨌든 이미 덩치가 엄청 큰 상황에서 사실 10% 하는 것도 정말 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별점으로 매기자면 최소 3.5 이상은 받을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지금 10% 정도 10% 남짓인데 몇 년 전만 해도 2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이 확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10%두 자릿수 성장이니까 여전히 고성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추세가 많이 줄었다. 영업이익도 뭐 지금 뭐 20%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뭐 한 코로나 시국 이럴 때보다 15%, 16%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25%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이익률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거죠. 과거의 그 상황에서 비교하면. 근데 이게 네이버 실적을 좀 계속 보면 약간 좀 뭐랄까 분석하는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네. 지표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분석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서 결국은 우상향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나?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파보려고 하면 뭐 다음 분기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롱텀으로 1, 20년 보면 우상향이었어요. 그래서 전 이런 경험을 토대로 좀 생각을 하면 뭐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보면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2조 되거든요. 네. 뭐 300억인가 부족한 2조예요. 그냥 2조라고 봐도 될 정도 2조인데 1조를 넘은 게 한 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8년 만에 영업이익이 1조에서 2조가 됐으니까 꽤 많이 늘은 거죠. 항상 네이버는 보면 좀 백기사가 중간중간 나타났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에는 라임 덕분에 매출이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는 뭐 그 외에 막 앱들 막 있었고, 웹툰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성장 정체될 것 같으면 뭐가 새로운 게 나오고, 최근에 또 쇼핑이 있었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답은 찾아갔던 것 같은 상황인데, 아무튼 그게 너무 좋은 상황은 아닌 거고, 선방했다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제일 좀 좋은 분야는 어디였습니까?
클라우드 쪽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그 매출 성장률이 높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클라우드 영업이 좀 잘 됐고, 요즘 근데 국내 기업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많이 써요. 사실 뭐 아무래도 친숙하니까 뭐 CS도 좀 편리하고, 그리고 좀 그 네이버가 따로 이렇게 자료에 덧붙인 거는 라인웍스의 일본 고객 수가 늘었다, 뭐 이런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좀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매출 규모가 클라우드 쪽이 가장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럼 전체를 이끈 건 뭐냐라고 하면 커머스라고 봐야 돼요. 커머스가 광고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큰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커머스가 견인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스마트 스토어가 쿠팡하고 이렇게 그 시장을 양분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쇼핑몰 대상으로 하는 광고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넷플릭스를 이렇게 같이 그 콜라보 하면서 이렇게 멤버십을 내놓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좀 잘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잘 된 거는 그럼 좀 AI 영향도 있는 겁니까?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별로 없는데 그래도 건덕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분 다 AI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숫자상 실제로 그냥 뭐 몇백억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물론 몇백억이 엄청 큰 돈이지만 사실 네. 뭐 2조 원에서는 되게 작잖아요. 근데 다만 그게 여러 가지 뭐 AI만 이렇게 딱 단독으로 매출 잡고 있지 않고 AI가 뭐 클라우드라든지 솔루션에 일부 탑재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백억보다는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회사가 뭘 밀고 싶은지가 그 실적 발표 이 장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항상 좀 바뀌는데 지금은 그게 네 가지로 커머스, 광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콘텐츠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가 성장세는 제일 높았으나 그게 아직은 5~6%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은 좀 웹툰 및 웹소설 쪽이 가장 부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 성장하는데 그쳤는데, 그냥 왜 그럴까 보면 엔데믹이 오면서 사실 사람들이 웹툰 웹소설 잘 안 읽게 되고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텐츠 상품을 수출을 하는데 이게 고환율이 되면 이게 좀 악영향이 있는 거죠. 싸서 잘 팔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거래량이 동일하다면 단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네이버 측은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10%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근데 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보더라도 확실히 좀 웹툰 및 웹소설 쪽이 좀 위기다, 이렇게 위기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칭찬했던 게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좀 빠르게 위기가 와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그게 시장 자체가 네. 또 웹툰 웹소설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대했던 만큼 안 크고, 네이버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관련 산업이 다 안 좋아요. 그럼 지금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의 이 자회사 실적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 지금 다 확인이 가능한 거네요. 네이버 웹툰도 이제 상장사니까. 네네, 그건 미국 상장사니까. 네,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요새는 뭐 AI가 다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러면 네이버는 선방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네. 뭐 괜찮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망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레인지가 좋은 쪽은 아니네요. 아무튼. 좋은 쪽은 아우 잘했다 이거는 이러는 건 없고,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7조 8,738억 원. 네.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4,915억 원. 그러니까 뭐 매출 4%, 이익 6.6% 정도면 성장세는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네이버도 10%대였는데 이제 6%대면 조금인 거고, 또 매출도 이제 7조 원대니까 아직 네이버랑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사전에 예고됐던 시장에서 컨센서스라고 하죠. 네네. 그거보다 좀 못 미쳐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별로 안 좋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는 좀 제일 잘 된 게 뭐가 있었나요? 카카오는 그 톡비즈라는 영역이 있어요. 카카오톡 안에서 비즈니스 네.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모빌리티, 페이 이런 걸 묶어서 이제 카카오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그쪽이 제일 좋았고 카카오는 두 개예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하나, 그다음에 콘텐츠 비즈니스 하나. 근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괜찮았고 콘텐츠 비즈니스는 별로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콘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거기도 웹소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스토리 부분, 웹툰, 웹소설, 그다음에 음악. 아. 우리 아이브와 저 카리나가 그 음악, 그다음에 멜론 이런 거 또 음악에 있죠. 그다음에 게임 이런 것도 이제 그 콘텐츠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일단 그게 다 전부 다 안 좋았어요. 콘텐츠는 뮤직 빼고 다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게임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웹툰 웹소설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뭐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라고 하는데 뭐 제작 사업 다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보면 이제 멜론과 아이브와 카리나가 먹여 살렸다 네. 이런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그거는 톡비즈라고 우리 카카오톡 안에 광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한 6% 정도 성장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포털 하던 그런 포털 비즈는 뭐 계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고요. 아. 그다음에 그런 뭐 모빌리티나 페이 이런 신사업들도 뭐 한 1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꽤 잘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이 플랫폼 부분은 나쁘지 않았고요. 이 콘텐츠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콘텐츠는 뭐 지금 다들 힘든 것 같네요. 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 10월이 그 카카오랑 다음이 합병을 한 지 딱 10년째 되는 그 달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쪽은 계속 이제 역성장하고 네.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음은 이제 거의 존재가 없어졌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까? 뭔가 매출이나 이런 실적 쪽에서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병을 해서 카카오가 다음의 서비스 중에 취한 게 없어요. 사실 다 버렸다는 사실상 거죠? 다 버린 거 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포털이 남아 있었는데 그 포털도 이제 사실상 뭐 카카오 차원에서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영역이고, 뭐 검색 이런 것도 처음에는 검색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샵 검색 이런 걸 조금 해봤지만 뭐 사실상 이제 뭐 버린 상태고, 그래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할 때만 해도 그 다음이 우리나라 검색 시장 점유율 2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위에서 3위로 넘어갔죠. 근데 검색 시장은 3위는 의미가 없어요. 1등이 거의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등이 먹고, 3위는 의미 없는 플레이어로 취급이 되는데, 그 3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 검색은 사실상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서비스가,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쁠 것 같긴 네. 한데,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영역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요새 좀 서운하기는 한 게 저도 샵 검색에 나왔을 때 굉장히 잘 썼거든요. 네. 요새는 샵 검색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로 대답하는 대신에 샵 검색으로 대신 대답하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 안에 콘텐츠가 좀 너무 빈약해져갖고 그런 게 좀 아쉽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지워가는 느낌이 있군요. 근데 뭐 일부러 지운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쓰러져 가는 이제 일단 검색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이 검색 영역은 검색 광고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다음은 검색 광고 힘이 없어요. 대부분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그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검색 광고라고 하시면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누가 상단에 노출되냐 네, 이런 것들이 네. 서로 비딩이 붙어갖고 그렇죠. 네. 경매 방식으로 청바지 검색하면 뭐 청바지 업체들끼리 거기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이제 돈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광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카카오 치카고도 실적에 대해 저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거기서 근데 좀 많이 방어하려고 좀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뭐 여러 가지 얘기 듣고 흥미로운 점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줬는데, 일단은 페이의 경우 TMF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대손이라고 해가지고 못 받을 돈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손실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 네. 그리고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금감원 권고로 그
회계 기준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네. 자사에게 불리하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사실상 성장성이라든지 이렇게 이익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감안하면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실 이걸 100%도 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건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사실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냐. 어디있냐라고 하는데 근데 대신에 좀 느끼는 그래도 의욕적으로 그래도 뭐 내년에는 그래도 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이게 전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 거고 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하면 확실히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는 좀 한번 취재 결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네. 뭐 근데 콘텐츠 부분이 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네. 저게 설득력이 없죠. 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이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플러스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역상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카카오 실적을 뜯어보다가 또 그 컨퍼런스 콜을 조금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카카오 선물하기가 이게 커머스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또 특히나 이제 자기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선물하기가 아니라 진짜 쇼핑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쪽은 좀 이렇게 네이버 쇼핑까지는 아직 아니겠지만 그래도 카카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겁니까? 카카오 선물, 카카오가 이제 우리 쇼핑 시장 분석할 때 잘 등장하지 않는데 네. 은근히 강자예요. 이 선물하기가 거래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 뭐 적지 않은 숫자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를 그 커머스 영역의 메인 플레이어로 넣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물하기의 특징은 뭐 자기 선물도 있지만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선물할 때 최저가 찾아서 선물하지 않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있다. 그런 점에서 선물하기가 좋고 또 매년 규칙적으로 매출이 매년 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맞아요. 저 사람이 하면은 저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몇 년 전에는 제가 챙기는 사람이 2-3명이었다고 하면 그게 점점 늘어나요, 매년. 네네. 그것과 함께 카카오의 매출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그러면 또 장점은 지금 막 이 커머스 업계 한동안 물류기 전쟁이었잖아요. 네. 근데 선물하기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선물해야 돼 이런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경쟁, 물류 투자에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적절한 시점에 며칠 전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선물하기만의 이런 시장을 갖고 가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죠. 생일이 1년에 10번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엄청난 그 구매 횟수가 늘어나기는 좀 어렵다는 거. 물론 여러 친구가 많은 사람은 네. 여러 개 하겠지만 네. 이게 정해져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내 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횟수가 적으니까 거래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카카오는 선물하기를 좋아하죠. 굉장히 이거 톡비즈 안에 있는 영역인데 선물하기 굉장히 잘 키우고 싶은데 카카오의 본심은 선물하기는 선물하기고 네. 그 톡스토어라고 선물하기 옆에 붙어 있는 그 네. 커머스가 있거든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오픈마켓이 않았어요. 있어요. 네. 이거를 키워보고 싶은데 네. 이건 잘 안 돼요. 이거는 막 엄청 해보고 싶은데 생각만큼 이거는 잘 안 되고 아직도 카카오는 선물하기에 좀 묶여 있다. 커머스 영역에서 요걸 아마 카카오는 극복해내는 게 아마 숙제일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이면서 또 낙인을 찍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나 뭘 좀 사야겠어. 그럼 카카오 가봐야지. 이렇게 느끼면 안 드는 거죠. 선물하려 그럴 때나 들어가 보는 거고. 제 행태를 생각을 해봐도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했던 거 중에서 괜찮았던 거를 나도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네이버 가져가면 되겠던 것 같아요. 네, 거기가 더 쌀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카카오는 뭔가 최저가 검색 네.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군요. 그래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3조 넘어 4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래액이 이 1조 넘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코로나 시국전만 도면 1조 정도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비대면 시대가 왔을 때 네. 이제 선물을 만나서 옛날엔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 톡으로 보내는 선물이 익숙해지니 거래액이 확 늘어난 거죠. 요거의 단점, 카카오 선물하기의 비즈니스의 조금 한계는 뭐냐면 장점일 수도 있고 한계도 있는데 이용자가 20, 30대로 국한되어 있어요. 40대 이상으로 가면 이게 선물을 톡으로 보내는 건 성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선물은 만나서 준다 뭐 이런 좀 개념이 강하고 이게 톡으로 선물 주는 건 20, 30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약간 이 계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왜 그렇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카카오는 40대, 50대로 가는 노력보다는 10대로 넘어가는 노력을 더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젊은 층을 계속 잡아야 네, 되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올드해져 버리면은 또 안 되니까요. 지금 한번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해서 좀 이번 실적 나온 거에 대해서는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 외에 이제 많은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미래를 한번 내다보는 데 있어서 이슈들을 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몇 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 제일 시끄러웠다가 요새 저는 소식을 잘 못 들어서 이 라인이랑 네이버랑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죠. 뭐 붕 뜬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취재라든지 아니면 뭐 외신 혹은 내부 자료를 좀 봤을 때 뭐 소프트뱅크로서는 라인을 갖고 싶어 하고 일본 정부는 그걸 좀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도 내심 팔고 싶어 하고 근데 국민 정서가 껴있고 그걸 또 일본 정부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뭐 이런 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균형점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다 틀어져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그런 건데 현재 이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네이버가 가진 그 지주사 제트홀딩스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 가치가 일각에선 한 10조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뭐 천하의 소프트뱅크라고 해서 이걸 내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감수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평행선을 걸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현실적인 이슈인데 네이버가 과거에 라인에 대해서 모회사이기도 했지만 개발사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라인에 있는 그런 프로덕트나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꽤 많은 매출을 이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쨌든 이제 비중이 계속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경우 1,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거든요. 라인에 대해 1,000억 원 이상 매출 내고 있었고 쉽게 얘기하면 라인이 서버를 네이버 서버 쓴다 이렇게 보면 그쵸,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주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1,000억 원씩 이렇게 내고 있었고 그리고 라인 망가하고 라인 웍스의 경우 라인이 직접 운영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 네이버 웹툰하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로열티 매출을 이렇게 그 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거래가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이런 이슈가 있죠. 근데 이거 명확한 시그널링은 소프트뱅크가 그 관계를 하나하나씩 지금 끊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내부의 뭐 정부의 압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해보자 아니면 다 가져가자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 네이버가 크진 않지만 이게 뭐 다 합쳐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매출 감소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풀리지가 않으면 네이버가 이렇게 일본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이게 계속 이렇게 갈등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하게 만든 요소죠. 아예 라인을 그냥 줘버리고 일본 사업 체류 하던가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지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본 사업을 여기다 태우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애매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망가나 라인웍스 같은 경우 굳이 이름을 안 써도 되는데 어차피 운영사가 네이버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정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이버 측이랑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직까지 업데이트 된 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연인이 한번 누가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나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다시 뭐 철회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보다는 이제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을 거의 근데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재산 분할하기 그게 10몇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네. 예. 근데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거 중에서 이제 라인웍스 같은 경우는 라인망가 잘 되고 있다 해주셨는데 특히 라인웍스가 이번에 성장률이 높다라는 게 IR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라인과 이혼이 끝나면 그렇죠. 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사실상 그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웍스예요. 그냥 네. 네이버 웍스인데 일본에서는 라인 웍스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인 이름만 빌린 거고 사실상 솔루션 개발 영업은 다 거의 사실상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큰 게 없죠.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이게 혼선이 빚을 수 있으니까 뭐 네이버 웍스를 통일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고요. 예. 라인웍스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 계열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라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뭐 로열티만 내고 있겠죠. 라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긴 하니까. 예. 그쵸. 우리도 그런 서비스들이 좀 있죠. 스타벅스도 이제는 한국 거 아닙니까? 한국 스타벅스는. 네. 로열티만 내죠. 네이버의 또 가장 지금 큰 부분이죠. 쇼핑 쪽이, 커머스 쪽이 가장 큰데, 이 쇼핑 쪽에 보니까 큰 소식이 하나가 앱을 별도로 낸다. 안 그래도 저도 좀 헷갈렸던 게 처음에 옆에 플러스 쇼핑 이게 나와갖고, 이거 누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슬라이드로 하다가. 그랬는데 이걸 아예 별도로 낸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 막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뭐 아니 그 앱을 별도로 낸다고 해서 네이버 앱에서 쇼핑을 금지시키는 건 아니니까요. 빼지는 않고요. 요건 요것대로 가더라도 이제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 앱을 별도로 만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네이버의 어떤 쇼핑 전략이 근본적으로 좀 변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쇼핑이라는 거는 검색과 혼연일체였거든요. 어떤 검색의 부수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고, 어떤 검색이라는 걸 기존에 두고 쇼핑이 있었던 거예요. 또 심지어 검색의 경험을 완성시키는 용도로 쇼핑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에서 물건을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클릭해서 구매하려고 하면 또 어디 가입하고 어쩌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완결시켜주는 차원에서 쇼핑을 제공했던 거고, 그게 굉장히 잘 성공을 했던 건데, 이제는 검색의 부수적인 역할의 쇼핑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쇼핑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서비스로 제공하자라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목적형 검색, 살 게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그 살 거를 검색해서 그걸 구매하도록 하는 게 목적형 검색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이유 없이 그 앱을 열거나 그 쇼핑 탭에 들어가서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보다가 내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네? 그래서 추천형 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탐색형 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구매를 유도하겠다라는 어떤 본질적인 관점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쇼핑 앱이 따로 출시가 되면은 네이버 쇼핑을 주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바로 쇼핑만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기는 하겠죠. 네네. 그러면 반대로 네이버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셨던 분들은 네이버 쇼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네이버 자체의 검색 경쟁력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검색과 이 검색 결과로 나온 상품에 대한 쇼핑 그 일치된 경험을 해칠 이유는 없거든요.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적으로 쇼핑 어떤 서비스로서 네이버를 더 이제 강화시키는 거니까, 지금 이 쇼핑 시장이 거의 네이버와 쿠팡 이 두 개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는 약간 연합군 성격이 강했거든요. 이게 뭐 오픈마켓들, 최저가 검색 이런 걸로 쭉 연결되는, 그러니까 연합군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 연합군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뭐 팀원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지고 11번가 부실하고 나머지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다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들의 그 연합군의 힘으로는 맞짱을 뜰 수가 없어요, 쿠팡하고. 그래서 이제는 단독으로 이제 커머스 업체로서 어떤 자리를 확실히 잡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라이브 이제 시작한 지 이제는 거의 한 3년 가까이 돼가죠. 한 4, 5월 되면은. 근데 네이버 쇼핑과 이제 쿠팡 비교할 때만 해도 초반에는 아직 다 고만고만하다 했었잖아요. 뭐 저 밑에 연합군의 다른 회사들도 은근 지분들이 다 있다. 네. 우리나라에는 아마존처럼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 없다. 쿠팡은 아직 독점을 못했다.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정말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세가 굳어지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그쪽으로 흐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걸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풀필먼트라고 하죠. 물류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까지 네이버는 이 풀필먼트 물류 서비스를 어떻게 했냐면 쿠팡처럼 이제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똑같이 유지시켜 줘야 되잖아. 이용자들 다음날 받고 싶으면 다음날 받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풀필먼트 전문 회사들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NFA라고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에서 동맹을 딱 맺어놓고 그들을 이제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 경험 요거를 딱 같이 갑시다라고 이제 동맹을 맺고 판매자가 어떤 판매를 해. 그럼 나 이런 뭐 도착 보장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랑 동맹 맺은 얘들 거 이용해. 내가 연결시켜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네이버가 뭐 이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냐면 네이버가 풀필먼트 회사들하고 나랑 계약을 맺어. 내가 직접 이제 서비스의 주체가 될 거야. 책임을 지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밑으로 다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풀필먼트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야? 쟤들 왜 나보고 꾸루라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쿠팡처럼 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해야겠다. 이런 관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도착 보장 이런 게 있지만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얼라이언스다 보니까 네이버가 이거를 얼마나 책임을 져줄까라는 좀 자기 못 믿겠는 게 아무래도 쿠팡보다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책임지고 하게 되면은 풀필먼트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제 네이버는 직접 물류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그 파트너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잘한 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11번가 뭐 지막길들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네이버만 잘하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평가해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크게 두 가지 부분은 되게 강점이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쨌든 쿠팡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 다른 회사들은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싸웠거든요. DB라든지 아니면 배송 경험 뭐 이런 걸로 똑같이 하는데 네이버는 철저하게 이제 검색을 지고 트래픽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2020년 되면서 2021년, 22년 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왔는데 어쨌든 네이버는 1, 2조 원씩 영업이익을 거두는 회사다 보니까 커머스에 대해서 뭐 적자든 흑자든 계속 돈을 넣을 수가 있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네이버 쇼핑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잘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쿠팡하고 다르다라는 굉장히 뭐 네이버가 가진 그런 상품하고도 결합시킬 수도 있고 일단은 모두가 전 국민 쓰는 검색에 일단 첫 번째로 뜨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적자 무서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쇼핑은 뭐 한동안 계속 성장성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쇼핑몰들이 조금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까지는 쇼핑몰들의 쇼핑몰이었잖아요. 약간 다른 회사들 노출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는 자기 상품을 노출시키는 경향이 강해질 거거든요. 이 검색형이 아니라 이제 추천형으로 되면 뭐 고객님한테 잘 어울리는 상품입니다 추천하는데 뭐 굳이 11번 거 추천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상품을 추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점 가면 이제 다른 플랫폼들은 네이버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데서 이제 갈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뭐 독점 얘기가 하겠지만 이제 쿠팡이 달려주니까 네이버는 이렇게 해도 해야 돼라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네 상품이 항상 네이버에 지금 자기들이 밀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이런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을 노출시켜준다는 그런 걸 갖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쇼핑 앱이 나오면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딥시크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제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또 자체적인 LLM도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네이버의 AI 사업 그 전반기에 뭐 서비스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뭐 지지부진하다고 봐야겠죠. 그 네이버 AI를 네이버는 온 서비스 AI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 서비스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기존에 있는 모든 서비스, 뭐 검색, 뭐 가까이도 네이버들 갖고 있는 쇼핑,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 안에 다 AI를 집어넣겠다.
라는 이게 전략이 이제 온 서비스 AI인데 그 서비스 위에 AI가 얹어졌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아니 AI 위에 서비스가 얹어졌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뭐 지도니 검색이니 쇼핑이니 다 이런 데 넣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서비스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쇼핑 이런데 AI가 들어간다 이런 거는 이거는 추천 서비스에 네. 들어간다는 의미가 짙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지금 뭐 오픈 AI가 뭐 하고 있는 LLM과 생성형 AI 전쟁 그거랑은 관계가 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천이라는 영역은 다른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섞여 있어요. 이게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궁금한 건 그래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하고 맞짱 뜰 수 있어 없어 이게 그렇죠, 궁금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쇼핑의 AI 이거는 사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다른 알고리즘이고 네. 이거는 다른 얘기다. 네. 네, 섞여 있다. 근데 이제 뭐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현재까지 무슨 거대한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 성과는 없고 그리고 진도도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오픈 AI는 이제 일단 그 LLM 지식 기반을 넘어서 추론으로 넘어갔거든요. 뭐 딥시크도 이거 난리가 나는 게 추론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네이버가 추론 모델이 뭐 좋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 걸 보면 진도도 좀 느리다. 그러니까 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네이버가 많이 자랑하고 있는 게 해외 진출 겸 그다음에 AI 소어린 AI 만들어야 된다라는 근거 겸 얘기하는 게 사우디 진출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이버 아라비아 뭐 법인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그쪽은 실질적으로 좀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10월쯤에 그 5개 도시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걸 수주했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고, 요게 이제 수주를 하고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라 이제 여기서 뭔가 진짜 오 좋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게 확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했는데 뭐 별거 아니네라는 얘기가 들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네이버는 그쪽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아라비아인가 뭐 이런 데 이런 거 자회사 같은 걸 세워서 또 사우디 쪽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그래서 요 시장 이런 네이버가 해외 진출이 언제나 꿈이었잖아요. 한때 일본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그래도 성공적이었죠. 일본, 대만, 태국 이런 데를 진출했듯 요걸 가지고 이제 서남아시아 맞나요? 중동,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 단초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뭐 수주를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대단하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다. 아직 시기가 이제 시작이다. 네. 여기서 성과가 진짜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뭔가 광고만 하고 지금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업이 시작되고는 있는 거군요. 실제로 하고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에 보면 네. 네이버 아라비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쓰셨습니까? 이대호 기자가 썼습니다. 한번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아라비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바이라인 네트워크 기사로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거는 저기서 봤어요. 아웃스탠딩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 네이버가 인터넷 은행에 도전한다 이렇게 좀 분석글을 써놓으셨던데 이쪽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네이버 그 클라우드가 뭐 네이버의 자회사죠. 거기가 제4 인터넷 전문은행 그 선정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 한 회사가 리딩하는 건 아니고요. 컨소시엄 형태예요. 그래서 현대해상, 랜딧, 트래블렛, 루닛, 3.3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스타트업 연합군 같은 뭐 현대해상이 있긴 하지만 네. 뭐 그런 좀 느낌이 있고요. 아마 뭐 랜딧 트래블렛, 뭐 루닛, 뭐 3.3의 경우는 다들 다 이슈가 하나씩 있어요. 좀 아쉬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좀 규모화를 통해서 대마불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단순히 기술 협력 파트너를 넘어서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의 100%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네이버가 이렇게 진출하는 네.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네이버가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은행을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경영진 사이에서도 굉장한 이제 경론이 있었고, 근데 네이버는 그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뭔가 좀 돌다리도 좀 두드러 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터넷 은행의 경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이센스를 따는 순간 이제 금감원, 쉽게 말해서 그 무서운 정부하고 직접 만나야 된다. 근데 약간 네이버는 좀 태생적으로 정부와 뭔가 이게 깊게 한다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 그 뉴스라든지 이런 문제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지금까지 늘 기술 플랫폼을 지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는 특정 회사와 뭐 친하게 지내거나 뭐 그런 걸 최대한 금했어요. 왜냐면 그래 버리면 다른 파트너들을 소외시키니까.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무너졌어요. 약간 그 첫 번째의 경우 네이버도 성장 동력이 급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불문율 같은 거를 그냥 무시하고 가자. 뭐 어떻게 카카오가 잘 되는 걸 보면서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이랑 이렇게 지분을 섞으면서 증권업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핀테크에 굉장히 그 깊게 이렇게 발을 들였거든요. 그리고 다들 알잖아요. 아, 미래에셋이 네이버와 이제 굉장히 친하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사들이 좀 경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두 번째도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아마 그 이번 건의 경우 최대 주주로서 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아마 미래에셋과 함께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업계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네. 네이버는 아까 말한 대로 규제 산업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거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사례도 엄청 많고요. 실제로 규제 산업에 들어갈 생각은 지금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번에 유뱅크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느냐, 고객을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죠.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금융사를 고객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IT 시장이 큰 그런 클라우드든 이런 인프라, IT 인프라 시장이 큰 데가 금융이거든요. 금융시장에 뛰어들 고객을 갖고 싶은데, 사실 금융시장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 금융에서 잘해. 그 사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 전략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이버 차원에서 어떤 인터넷 뱅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금융의 IT 시장을 들어가고 싶은 네이버가 하나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지분 투자 형식으로 고객을 사는 느낌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이버 페이도 엄청 잘하고 있고, 뭐 네이버 증권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그 은행에 갈 생각이 없었고, 그다음에 증권 투자나 이런 것도 미래에셋이랑 이제 간접적으로만 항상 했던 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뭔가 규제 사업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출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냥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저는 그렇게 거고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두 가지는 확실한 좀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네. 좀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확실히 그 인터넷 은행이 좋은 매출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일단은 뭐 인터넷 은행은 굉장히 많은 전자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필수 자본금이 3-4천억 정도인데, 그 요건을 왜 맞춰야 되냐면 전자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 그 인프라를 누구를 쓸 것이냐? 클라우드만 하더라도 네이버 걸 쓰겠죠. 솔루션 당연히 네이버를 쓰겠죠. 설사 개발도 네이버가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 은행 하나에 이렇게 딱 걸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이렇게 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뱅크 컨소시엄이라고, 이게 이들이 하는 컨소시엄이 이건데, 이들이 그걸 어쨌든 이제 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선정이 예전처럼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쉽게 해줬는데, 세 번째부터는 되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왜냐면 딱 시켜줬는데 똑같은 거예요. 네. 니들이 그럼 차별성이 없어. 우리랑 뭐가 달라? 네. 라고 하면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로 지금 명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소상공인과 친한 그런 네. 은행이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은행인데
뭐랄까 정말 은행 같지 않은 은행을 하겠다. 새로운 뭐랄까 굉장히 그 뭐 방정식을 혁신적인- 가져오겠다. 네. 그런데 유뱅크 은행도 좀 유뱅크 컨소시엄도 비슷한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핀테크를 보이겠다. 인터넷 은행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이걸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되면 노다지 뭐 이런 거랑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잘 돼버렸기 때문에 네. 다들 어떻게든 성장 가려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인공지능 하면 또 뭐냐 또 하이퍼잖아요. 하이퍼 클로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뭔가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고 또 협업도 할 수 있고 스타트업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좀 지시를 좀 받더라도 약간 눈길이 좀 좋지 않더라도 이거는 좀 리스크 안고 한번 해볼만 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들으면서 현대해상 말고는 이게 다들 스타트업이었잖아요. 핀테크랑 관련 있던 스타트업들이었는데 이게 네이버가 진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싶은 게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네이버 하면은 그 작은 IT 업체들 다 이렇게 죽여놓는 곳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같이 지금 뛰어든다고 이게 지금 많이 제 생각이 바뀌었구나. 원숙해진 거죠. 예. 그렇죠. 이미지 많이 좋아졌네요. 머리가 좋아진 거죠. 머리가 좋아진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는 원래 좋았는데 네. 뭘까 되게 EQ가 좋아졌다고 해요. 되게 소셜해졌다고 해야 되나? 되게 네. 영리하게 이제 우리가 똑똑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사회 눈치도 보고 이렇게 판을 짜야 욕 안 먹으면서 돈 벌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열심히 EQ를 키워나가고 있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는 그렇죠. 이제 막 달려나가다가 막 지금 많이 때려 맞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네이버도 겪었던 그 일을 카카오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 홍보팀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뭐 신배혁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근데 뭐 소신 발언하자면 네. 뭐 그냥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실적이 좀 좋지 않다. 다 감안하더라도 네. 왜냐면 대부분의 사업 부문이 다 성장세가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룬 기업들은 사실은 특히 IT 비즈니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상향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게 다 안 좋아지는 거는 옐로 모바일 이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와, 네.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대부분 소폭 성장하거나 역성장했고 특히 1, 2분기 커졌던 게 되게 영향을 미쳤고 3, 4분기는 다 나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나마 유의미하게 성장한 게 모빌리티하고 페이인데 다 약점이 있잖아요. 모빌리티는 눈치 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페이도 굉장히 많은 경쟁 상황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근데 카카오의 비즈니스 기반이 훼손됐기보다는 이게 HR 이슈랑 대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내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확실히 대관 리스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창업자가 이렇게 법무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보니까 네. 의사결정을 일단 못 내리고 의사결정을 못 내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불만인 거죠.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가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고급 인재들을 이렇게 스테이 시키려면 이렇게 먹을 게 있다는 걸 계속 시그널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 있으면 여기서 뭐 챙길 수 있어. 이런 네. 걸 보여줘야. 왜냐면 이들은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카카오가 이런 걸 좀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1순위로 지금 해야 될 게 이게 뭐 신성장 동력이나 인공지능 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대관 리스크와 법무 리스크를 일단 최소화하는 게 만약에 이걸 당연히 이게 올해 1심이 올해 한 6월 7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이걸 마음대로 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땡길 수가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뭔가 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가 했던 것처럼 어디에 뭐 500억 출연이라든지 아깝죠 물론 아니면 언론사를 뭐 구워 삼든지 뭐 어쨌든 액션을 보여야 시장에서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안심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갈팡질팡한 지금 사업이 최우선이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이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는 있잖아요. 이번에 오픈 AI와 손을 잡으면서 카카오가 이 모든 고객들이 쓸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그래도 B2C로 가장 접점이 많은 거는 카카오 아니냐. 거기에 있어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은 하고 있는데 또 업계에서는 지금 발표한 그 카나나라고 하는 게 좀 실체가 좀 뚜렷하지 않다라는 뭐 얘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 카나나가 언제 좀 어떤 모습으로 일단 나오게 될지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는 정해진 바가 없다. 네. 이거였어요.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방금 통화할 때는 상반기에 테스트 버전이 나온다. 그래서 뭐 그 얼리 어댑터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사 위주로 한번 그런 걸 이렇게 테스트할 예정이고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실체가 나올 거고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 그래서 훨씬 더 좀 전향적인 답변을 받아서 좀 이거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내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화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뭐 방송했듯이 AI 조직을 통합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센 그런 칼질도 있었잖아요. 네. 뭐 카카오 브레인을 통폐합시킨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화 대표가 사실상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오픈 AI와 이렇게 협업 맺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인공지능에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그 오픈 AI랑 손 잡으면서 카카오가 이게 굴복한 거냐 아니면은 정말 잘 이렇게 거인의 어깨에 잘 올라간 거냐 잘 이용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요새 좀 그 이제 두 회사의 바이라인과 제가 아웃스탠딩 기사도 다 읽어봤는데 요새 좀 다 또 대기업들이요 전략이 비슷해졌어요. 자체 모델을 이제 LLM이라고 부르는 데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우리는 스몰 랭귀지 모델이야. 작은 모델을 우리 자체 모델은 작은 모델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오픈 소스를 개량한 우리 모델도 만들어 볼 거야. 그걸 잘 이렇게 바꿔보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 업체랑 또 제일 좋은 LLM이랑 이제 손을 잡아갖고 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겠어. 그걸 이제 잘 오케스트레이션 하겠어. 이게 다 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도 좀 결국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 있어서 카카오만큼은 버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는 우리 심재석 대표님의 기사가 있었고요. 요 카카오 쪽 아까 실적 말씀해 주실 때 엔터테인먼트 뭐 이쪽 완전히 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카카오 전체 영역에서 의외로 뮤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카카오 전체 매출이 7,874억인데 작년에 네. 뮤직 부분이 거의 2,000억을 차지해요. 엄청 크죠. 이게 거의 톡비즈라는 건 카카오톡 광고와 뭐 아까 말한 선물하기 이런 거 다 포함한 게 톡비즈인데 톡비즈랑 맞먹는 숫자예요. 거의 맞먹는 숫자. 이거는 그냥 멜론에서 스트리밍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뮤직이라는 건 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 카리나와 아이유가 있고요. 네. 이런 기획사 사업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음원을 이렇게 수출하는 뭐 이런 사업도 있고 네. 그런 모든 뮤직 다 합쳐서. 사업이 다 합쳐서 거의 1920억이니까 이제 1920억이 아니죠. 1조 9,200억인 거죠. 네. 제가 숫자 하나 뺐네요. 네. 카카오 전체 매출이 7조 8,974억 40억이고 숫자가 헷갈리네요. 보시면서 하세요. 네. 카카오 전체 매출이 7조 8,740억이고요. 그다음에 뮤직이 1조 9,200억이니까 4분의 1 거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카카오 매출이 아까 그 플랫폼과 이 콘텐츠라고 했잖아요. 네. 플랫폼의 반이 톡비즈고 이 콘텐츠의 반이 이 뮤직이에요. 근데 이 뮤직은 괜찮아요. 뮤직은 굉장히 사업이 지금 괜찮고 카리나 잘 나가고 네. 아이브 잘 나가고 뭐 멜론도 잘 나가고 굉장히 잘 나가는데 나머지들이 이게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이런 그 스토리 영역 네. 그 다음에 게임은 워낙 또 이게 흥망성쇠가 있는 그쵸. 산업이기 때문에
또 어느 날 또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계속 역성장 중이고 네. 미디어는 이제 제작 뭐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 역성장 중이고 이게 당장 큰 모멘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서 이게 막 원래 이 스토리나 이쪽에 희망이 많이 걸었거든요. 네. 이게 글로벌에서 터질 것이다. 네.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 플랫폼을 1조 원 들여서 사고 그렇죠.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결국 잘 안 되고 카카오뿐 아니고 네이버도 상장까지 했는데 기대만큼 성장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웹툰 웹소설 영역이 전반적으로 좀 생각보다 성장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불투명하다. 하지만 뮤직은 계속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뮤직은 기대해볼 만하다. 또 이것도 글로벌로도 잘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 케이팝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카카오 실적을 작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때랑도 비슷하네요. 본질은 괜찮다. 네, 항상. 핵심 사업은 괜찮은데 그때 본지는 톡비즈를 네. 얘기했던 걸 거예요 아마. 네. 본지는 카카오톡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비즈니까. 네. 근데 항상 이제 옆에 이제 사이드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발목을 네. 잡는다라는 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그렇군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은 그래도 잘 가고 있다. 그렇죠. 양측의 핵심은 잘 네.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양측에서도 나머지들이 좀 네. 발목을 잡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들이 결국은 좀 이렇게 확 성장할 수 있는 그 희망을 걸어봤던 요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들이 잘 안 되고 글로벌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큰 서비스죠. 이 카카오 모빌리티도 큰 소식이 있던데 T1이 고에다가 지분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아웃스탠딩 기사를 보니까 교통 슈퍼 앱을 노리고 있다. 아웃스탠딩이 아닌가요? 아무튼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카카오 T가 그리는 미래는 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서울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 티머니의 신설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되게 유의미하게 보고 있죠. 카카오 T를 통해서 뭐랄까 그 티머니가 그 서비스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약이라든지 뭐 공공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카카오 T를 통해서 뭐 결제하거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업계에서는 확실히 이제 비즈니스상 시너지를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티머니 고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기능들 여기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뭐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시장이 굉장히 좀 방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따릉이 같은 경우 매출은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서울시가 거의 뭐 공짜로 퍼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커머셜한 요소가 조금 들어가면 사실 엄청나게 뻥튀기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모빌리티 회사들이 많이 서울시하고 되게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런 사업적인 연결 좀 해보려고.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따릉이 운영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게 돈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상 뭐 쉽게 좀 현실화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면 여기에 커머셜한 요소를 좀 넣는다는 게 말은 쉬워도 이게 과연 이제 뭐랄까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진행한 거니까 최소한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 방울 이렇게 목을 달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가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 가능성은 업계에서 모빌리티 업계에서 다 인정하고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게 좀 뭐랄까 대관이라든지 정치적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고 뭉치였잖아요. 계속 사고를 쳤었잖아요. 뭐랄까 콜 알고리즘을 뭐 마음대로 변경하기도 하고 갑자기 유료화하기도 하고 뭐 회계 기준으로 맞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미운털이 박힌 그런 회사인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뭔가 이렇게 접점을 만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있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차치하고 저는 되게 좋은 결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카카오티의 한계는 내수기업이라는 건데 내수기업 특성상 이게
뭐랄까 그 하기 나름의 독점 회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욕을 엄청나게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관이랑 엮이면 뭔가 그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뭐 당연히 뭐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이게 공익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분야잖아요. 뭐 지금 뭐 따릉이나 이런 느낌들도 다 그렇고 뭐 고속버스 이런 것도 지금 다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따릉이만 하더라도 아마 뭐 이게 스타트업이었으면 벌써 유니콘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뭐 매출의 폭발력이라든지 이용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공공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적자를 불구하고 계속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도 공공성을 띠지 않는 서비스라고 하면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을 텐데 이 테스트를 할 때마다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게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이게 참 위험한 부분도 있고 대신에 좀 그만큼 파이는 큰 곳이라서 예,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모빌리티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언제까지 택시하고 대리하고 이런 거에 의존해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걸 막 하려고 막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 눈치를 봐야 되고 뭐 할 때마다 막 정부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신사업에 막 옛날에 꽃 배달한다고 했다가 또 접고 이런 것도 그것도 욕 엄청 먹었죠. 그것도 다 이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 택시로 뭐 더 막 급격한 성장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재. 네.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네. 다른 거를 막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만 공공성을 띠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교통은 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그리고 그 공공 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택시도 공공에 어느 정도 걸쳐 있잖아요. 네. 요금을 국가가 정하니까. 그쵸. 근데 이게 또 사쪽 민간 쪽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뭐 이게 민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렌탈 비즈니스가 민간에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워낙 파이가 딱 정해져 있고 다들 먹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시장 지배율의 변동도 어렵고 이익을 남기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뭐 가장 큰 롯데렌탈이 2, 3조 원으로 매각되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끝인 거잖아요. 그게 네. 물론 뭐 소카라든지 그런 회사도 우린 다르다라고 하지만 이용자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거는 뭐 공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사가 공으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거는 좀 유의미한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빌리티까지 한번 쭉 봤는데요. 카카오는 확실히 대관 이슈가 지금 확실히 큰 것 같고 서비스 진출하는 영역도 또 공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대관 이슈는 엮여서 가지 않나. 관계를 이제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분위기랑 어떻게 카카오는 맺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 영역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서 현 상태가 어떤지 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실적에 대해서도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두 회사 근황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 아웃스탠딩은 뭐 소식 있을까요? 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 준비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근데 뭐 미우나 고우나 사실 저희는 구독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뭐 13,900원으로 올렸습니다만 뭐 거듭 이야기 합니다만 이제 30개월, 60개월짜리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40% 할인. 그렇죠. 최대 네. 55%까지 그래요? 이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바이라인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지금 날만 남았죠. 바이라인이 움직일 때죠. 저희는 뭐 어제 이커머스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행사를 했고요. 네. 이제 3월 달에 또 행사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픈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